3번의 유산 끝에 아내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찍힌 시어머니와 남편의 끔찍한 범죄는 그녀가 아이를 위해 피해 복수를 다짐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2줄, 벌써 4번째였습니다. 원래라면 기뻐서 펄쩍 뛰어야 했습니다. 당장 밖으로 달려나가 남편 민준을 껴안고 이 소식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가슴은 막연한 공포감으로 꽉 막혀왔습니다. 희망보다 더 큰 공포였죠. 제 이름은 서연, 올해 30살입니다. 저와 민준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각자의 자가용, 2 사람 모두 부장으로 일하는 안정적인 직장까지. 훤칠하고 세련된 민준은 친구들 앞에서 저를 으쓱하게 만드는 자랑거리였고 저희 부모님 눈에는 세상에 둘도 없는 사위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단 한 가지 아이만 없었습니다. 이전 3번도 임신 테스트기는 이렇게 선명한 2줄을 보였습니다. 첫 임신 때는 기쁨에 겨워 엉엉 울었습니다. 민준도 저를 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며 미래를 약속했죠. 하지만 제가 임신 10주 차가 되었을 때 민준은 미국으로 급하게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에 사시던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곧바로 저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잘 챙겨야지. 민준이도 없는데 나라도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박 여사님은 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매일같이 몸에 좋다는 한약을 다리고 흑염소를 고아주고 귀한 전복죽을 끓여주셨죠. 진하고 까만 한약 냄새가 물씬 풍기는 보약들이었습니다. 서연아, 마시기 힘들어도 꾹 참고 마셔. 다 내 몸에 좋은 거야. 태아를 안정시키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단다. 이거다 내가 금산까지 가서 직접 구해온 거야. 저는 늘 효심 깊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기에 주는 대로 얌전히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러다 피를 보기 전까지는요.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민준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저를 안으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아. 우린 아직 젊잖아.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6개월 후 2번째로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는 반복되었죠. 정확히 11주 차에 민준은 또 일본으로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또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흑염소뿐만 아니라 하얀 가루가 든 약 봉지를 들고 오셨습니다. 무슨 태반 가루라나. 아이가 태어나면 피부가 뽀얗고 총명해진다며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아이를 잃었습니다. 이번에 돌아온 민준은 저를 안아주지 않고 그저 어깨를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몸조리 잘해. 3번째 임신했을 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미 3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서울대 병원부터 용하다는 한의원까지 찾아다녔습니다. 모두가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궁은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믿음에 매달렸습니다. 3번째 임신, 이번에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또 출장을 갔고 박 여사님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고았다는 녹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피가 흘렀습니다. 3번째 유산 후 창백하고 텅 빈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민준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비수처럼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무관심. 제가 아이를 잃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늘 자리를 비우는 그의 행동이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번째입니다. 저는 임신 테스트기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비밀을 저 혼자만 간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고 박 여사님께 보살핌을 받을 기회는 절대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테스트기를 휴지에 감싸 쓰레기통 깊숙이 쑤셔 넣었습니다. 물을 내리고 세수를 하며 치밀어 오르는 입덧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욕실에서 나오자 민준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이 빨개진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아까 향초 연기 때문에 눈이 좀 매워서. 저녁은 아직이지. 차려줄게. 먹었어. 그는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 방금 어머님한테 전화 왔어. 내일 흑염소 고아서 갖다 주신대. 너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움켜쥐어진 듯 답답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데 저 내일 바빠서 고객 만나러 가야 해요. 집에 좀 있어. 민준이 가볍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고객이야. 어머님이 힘들게 만들어 오시는데 안 먹으면 서운해 하시잖아. 너 요즘 자꾸 어머님 성의를 무시하더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저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질 수 없었습니다. 만약 또다시 패배한다면 아이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잃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는 독사가 제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3번 모두 남편이 없을 때였을까? 그리고 왜 3번 모두 시어머니의 특별한 보살핌 아래서 일어났을까? 며칠 후 저는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시어머니와의 만남은 최대한 피했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회의 중이라거나 외근 중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이것이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는 임신 6주 차이며 태아가 자궁에 안전하게 착상했고 건강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의사는 3번이나 연속으로 유산한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마음 편히 가지시고 영양 섭취 잘하시고 조심해야 할 음식은 피하세요. 의사는 여러 가지를 당부했지만 제 귀는 멍멍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질문만 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이나 음식이 있나요?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축혀 올리며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임신 중에 피해야 할 음식이야 많죠. 쑥이나 율무, 녹두 같은 것들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그런다면 혈액순환을 너무 촉진시키거나 자궁 수축을 유발하는 약재들이 있긴 합니다. 고용량으로 계속 복용하면 태아에게 아주 위험하죠. 근데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 물으시는 거죠?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알아두고 피하려고요. 혹시나 잘못 먹을까 봐서요. 진료실을 나서는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차를 몰아 하염없이 도로를 헤맸습니다. 박 여사님이 억지로 마시게 했던 한약 냄새가 진동하던 그 까만 탕약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목구멍에서 씁쓸한 맛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민준에게 전화를 했고 그는 제게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있어. 어머님 오신대. 네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오신다고 했어. 오전 10시 박 여사님이 오셨습니다.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늘 사용하시던 커다란 보온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나왔다. 너 주려고 인삼 넣고 푹 고운 흑염소탕 가져왔어. 이거 먹고
기운 차려서 얼른 손주 안겨줘야지. 시어머니는 살갑게 웃으며 탕을 그릇에 덜었습니다. 익숙한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입덧 때문에 올라오는 메스꺼움과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더해져 비틀거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방금 아침을 먹어서 너무 배불러요. 나중에 먹을게요. 저는 애써 핑계를 댔습니다. 박 여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가의 미소는 사라지고 엄격한 표정이 대신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널 위해 아침 내내 불 앞에서 지키고 서서 만든 거야. 너 요즘 통 먹지를 않으니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생기가 하나도 없잖니. 잘 먹어야 몸이 좋아져서 임신도 잘 되는 거야. 마치 알을 낳기 위해 살을 찌워야 하는 암탉 취급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까만 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목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옆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던 민준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냥 먹어. 어머님 말씀이 맞아. 먹고 기운 차려. 남편의 무관심과 시어머니의 강요에 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의사 선생님이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기름지거나 너무 영양가 높은 음식은 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박 여사님은 일축했습니다. 양의사들이 뭘 알겠니? 겁주기나 잘하지. 내가 만든 건 한약이야. 하늘과 땅의 정수가 담긴 거라고. 몸에 좋기만 하지 해로울 건 없어. 먹기 싫은 거니? 아니면 내가 만든 게 맛이 없다는 거니? 이 늙은이가 귀찮게 군다고 무시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이야기를 효도의 문제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늘 쓰던 수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항상 순종적이고 예의 바른 며느리여야 했습니다. 민주는 효를 무척 중시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감히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없다면 마셔. 박 여사님은 탕 그릇을 제 얼굴 앞으로 밀었습니다. 다 마셔. 네가 다 마시는 걸 봐야 내 마음이 놓이겠다. 저는 민준에게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그저 미간을 찌푸릴 뿐이었습니다. 그냥 들여서 어머님 기쁘게 해드려. 다 널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숨을 참은 채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역하고 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한약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토할 뻔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입덧 때문인지, 굴욕감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맞은편에 앉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저를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은 며느리가 보약을 먹는 것을 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라 시험 감독관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탕 한 그릇을 다 비우자 박 여사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착하다. 이렇게 내 말만 잘 들으면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자마자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목구멍에 손을 넣어 미친 듯이 토해냈습니다. 쓸개즙까지 다 토해냈습니다. 저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막 생겨난 이 작은 생명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아랫배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3번의 유산 때와 같은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다행히 통증은 잠시 스쳐 지나가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아이를 잃게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안의 의심은 더 이상 작은 싹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로 뒤덮인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조차도요. 저는 제 자신과 제 아이를 스스로 구해야 했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 민준에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거나 혹은 더 나쁘게도 공범일 테니까요.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몰래카메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일과 부엌 일밖에 모르던 제가 이제는 몰래 추적 장비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면서도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는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 답사차 강릉에 이틀간 출장을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 저는 차를 몰아 용산 전자상가의 한 가게로 갔습니다. 저는 젊은 직원에게 집에 새로 도우미를 들였는데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카메라 2개를 골랐습니다. 하나는 탁상시계 안에 숨겨져 있었고 다른 하나는 휴대폰 충전기 모양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2개 모두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제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상을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2개의 카메라를 손에 쥔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제가 한 번도 해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 집에서 제 시어머니를 상대로 덫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하나는 거실 TV 선반에 위장해 소파와 식탁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무언가를 억지로 먹이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저희 부부의 침실에 두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직감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치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위장된 시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맞추고 충전선을 숨기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민준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간 틈을 타 저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서둘러 마쳤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침대에 주저앉았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제 집을 덫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배우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무 일 없는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피곤하고 창백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갑작스러운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쪽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한 3, 4일은 가봐야 할 것 같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출장, 또 이 민감한 시기에 저는 임신 9주 차였습니다. 저는 태어난 척했습니다.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일이 중요하죠. 너 혼자 집에 괜찮겠어? 아니면 어머니 모셔서 같이 주무시라고 할까? 민주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이전 3번이나 들었던 그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에요. 저 다 컸는데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어머님 오시면 힘드세요. 어머님은 널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내가 전화할게. 넌 그냥 집에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나 먹어. 너 요즘 너무 말랐어. 민주는 제게 거절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박 여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주말에 제가 부산에 가야 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와서 서연이랑 며칠만 같이 있어 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두기 불안해서요. 네, 몸에 좋은 것 좀 해서 먹여주세요. 요즘 밥을 잘 안 먹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됐지, 주말에 어머님 오신대. 넌 집에서 푹 쉬어.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연극의 무대는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관객이 아닐 겁니다. 이 비밀의 커튼을 제가 직접 걷어낼 겁니다. 저는 7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 민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내 남편인가요?
아니면 내 원수인가요?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비밀의 눈은 이미 떠졌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마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토요일 아침에 여행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제 뺨에 서둘러 입을 맞췄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차가운 입맞춤이었습니다. 나 갈게. 집에서 어머님 말씀 잘 듣고 있어. 돌아올 때 선물 사올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미소는 분명 뻣뻣하고 보기 흉했을 겁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가 떠나자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보온 도시락 통이 아닌 작은 캐리어를 끌고 왔습니다. 정말로 며칠 묵을 작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나왔다. 시어머니는 활기찬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이 가자마자 바로 왔지. 너 주려고 몸에 좋은 거 많이 사왔다. 시어머니는 가방에서 귀한 제비집과 녹용 같은 것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저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힘들긴 뭐가. 난 그저 네가 건강해서 빨리 손주 안겨주기만 바랄 뿐이야. 시어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요즘 몸은 좀 어떠니? 뭐 다른 이상은 없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냥 똑같아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좀 피곤한 것 말고요. 그래, 피곤하면 잘 챙겨 먹어야지. 시어머니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오늘 저녁엔 내가 상어 지느러미 수프 해줄게. 완도에서 직접 주문한 거야. 그거 먹으면 바로 기운 날 거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며 모든 일을 스스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휴대폰으로 카메라를 통해 시어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 여사님은 향긋한 냄새가 나는 상어 지느러미 수프를 끓였지만 저는 감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고 핑계를 대고 흰죽만 조금 먹은 뒤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박 여사님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수프 안 먹니? 정말 맛있는데 너무 피곤해서요. 어머님, 먼저 자고 싶어요. 어머님은 저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드세요. 저는 문 너머로 외쳤습니다. 밖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한숨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직 납작한 배를 어루만지며 뒤척였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쯤 시어머니의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눈을 감고 깊이 잠든 척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제 방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문고리를 돌려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곳에 서 있다가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켜 거실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유일한 불빛은 부엌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노란색 무드 등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자러 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제가 자주 물을 마시는 정수기 앞바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제 침실 쪽을 쳐다보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제가 잠든 것을 확신하자 그녀는 잠옷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 악몽 속에 나왔던 것과 똑같은 봉투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떨며 봉투를 열자
안에는 하얗고 고운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정수기 물통에 부었습니다. 심지어 긴 숟가락으로 가루가 다 녹을 때까지 휘젓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독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통을 다 젓고 나서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속삭이듯 작았지만 고요한 밤중에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똑똑히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다. 저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남편 민준에게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계자, 이 아이 요즘 경계심이 많아져서 방문도 잠그고 내가 끓인 수프도 안 먹더라. 응, 근데 정수기 물통에 약 타놨어. 내일 아침에 목마르면 어떻게든 마시겠지. 걱정 마라. 이번엔 양을 2배로 늘렸어. 지난번들처럼 깨끗하게 처리될 거야. 지난번들처럼 깨끗하게. 그 말은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뇌를 찔렀습니다. 응, 알고 있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겠니? 최애를 못 낳아. 데리고 있어봤자 우리 집안 대만 끊기지. 이번에 깔끔하게 끝내고 이혼시켜. 내 첫사랑 지은이 말이야. 걔가 우리 집 며느리감이지. 아직도 너 기다린다더라. 제 주변에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 민준의 첫사랑. 제가 민준의 친구들을 통해 어렴풋이 듣기만 했던 그 이름. 그래서였군요. 그들은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만들어 불임을 핑계로 민준이 저와 이혼하고 그와 당당하게 재혼하게 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와 고통, 혐오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편, 존경했던 시어머니.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그들은 제 새 아이를 죽였고 이제 4번째 아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증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영상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습니다. 제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꽉 쥔 휴대폰을 든 채 침대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영상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오는 박 여사님의 모습. 주름진 늙은 얼굴로 흰 가루를 물통에 쏟아붓는데 고도로 집중하던 표정.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녀의 속삭임. 이번엔 양을 2배로 늘렸어. 지난번들처럼 깨끗하게. 그리고 지은이라는 아이.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전화기 반대편에서 들려온 제 남편, 민준의 대답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그들은 단지 상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범이었습니다. 제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습니다. 새 아이를 잃은 슬픔, 뱃속의 작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얼음처럼 차가운 증오의 덩어리로 응축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효심 깊은 며느리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였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아이를 지켜야만 하는 어머니. 제 눈물은 날카롭게 벼려진 강철이 되어 제 아이를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 꿰뚫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영상은 확실한 증거였지만 더 필요했습니다. 저 물통이 필요했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3시. 박 여사님은 분명 깊이 잠들었을 겁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집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벽시계의 규칙적인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으로도
바위에 얌전히 놓여있는 유리 물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를 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괴물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 따로 보관해둔 작은 생수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병 안에 물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이 든 물통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꼭지를 틀어 맑지만 치명적인 그 물을 병에 담았습니다. 뚜껑을 꽉 닫고 휴지로 모든 흔적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병을 제 핸드백 깊숙한 곳,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닐 그 가방에 숨겼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제 비밀 이메일 계정으로 사본을 보냈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날이 밝기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아침 6시 박 여사님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린 다음에 아침 먹자. 어제까지만 해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제는 역겹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졸린 척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너무 피곤해요.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자서요. 그래? 박 여사님은 저를 탐색하듯 쳐다봤습니다. 그럼 나와서 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려. 내가 오렌지 주스도 갈아놨어. 일단 맹물부터 마셔. 그녀는 독이 든 물통을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제가 마시는 것을 직접 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잔이 입술에 거의 닿을 무렵 일부러 손을 미끄러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나, 내가 왜 이럴까? 저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에는 미안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손에 힘이 없어서 박 여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짜증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애가 잔 하나도 제대로 못 드니 됐다. 그냥 둬. 내가 치울 테니 넌 방에 들어가서 옷이나 갈아입고 나와서 아침이나 먹어. 물은 마시지 말고 내가 끓인 수프 먹어. 네. 저는 서둘러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 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잡혔어요. 부장님이 아침 일찍 전화하셔서요. 집에서 아침 먹을 시간이 없겠어요. 저 먼저 출근할게요. 저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차에 오르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서초구에 있는 신뢰할 만한 사설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저는 직원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이 물을 검사하고 싶어요. 안에 뭔가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분을 특정해서 검사해 드릴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떤 물질이든요. 특히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면 뭐든지요. 제발요. 최대한 빨리 결과가 필요해요. 여직원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검사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검사 기관을 떠나 저는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적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상사에게 전화해 일주일간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부장님. 저는 그곳에 앉아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계산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부산에 4일간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첫날이니 제게는 모든 것을 준비할 3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릴 겁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깜짝 선물을 줄 겁니다. 그들이 평생 잊지 못할 깜짝 선물을요. 이틀 후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이었습니다. 아마 결과가 궁금해서 안달이 났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검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직원의 목소리는 심각했습니다. 서연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내주신 물 샘플에서 고농도의 미소프로스톨이 검출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성분이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위궤양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성분입니다. 하지만 자궁을 격렬하게 수축시키는 매우 강력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임산부에게는 절대적으로 금지된 약물입니다. 확실하게 유산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보내주신 물병 속의 양은 매우 고농도입니다. 저, 괜찮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프로스톨. 한약도 아니었습니다. 서양 의약품이었습니다. 잔인한 낙태 유도제. 이전 3번도 아마 이 약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약을 갈아서 탕과 음료에 섞어 제게 먹였던 겁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몹시 놀랐습니다. 제가 상사와 함께 지방 출장을 갔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머, 벌써 왔니? 연락도 없이 집이 그리워서 일찍 왔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자신도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제가 맛있는 거 좀 할게요. 좀 있으면 민준 씨도 올 거예요.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해요. 박 여사님은 만족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날 저녁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선물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출장 일찍 끝났네. 선물 사왔어. 고마워요. 저는 선물을 받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민준과 박 여사님께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즐겁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박 여사님이 제게 닭고기 한 점을 덜어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고 건강해져야지. 네, 저는 먹었습니다. 먹어야만 했습니다.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사람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민준이 나른하게 물었습니다. 뭔데 그래? 나 좀 피곤한데.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보시면 피곤이 싹 가실걸요. 저는 휴대폰을 대형 TV에 연결했습니다. 영화를 튼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TV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거실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살금살금 다가와 흰 가루 봉지를 들고 물통에 붓고 휘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박 여사님이 더듬거렸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꺼. 왜 꺼요? 영화가 이제 막 재밌어지는데.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거실에 전화 통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계좌, 내가 물통에 약 타놨어. 이번엔 양을 2배로 늘렸어. 지난번들처럼 깨끗하게 처리될 거야.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 제가 한때 사랑했던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지은이라는 아이. 그만해. 박 여사님이 소리치며 리모컨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해요. 왜 그만해야 하죠? 어머니, 설명 좀 해보세요. 지난번들처럼 깨끗하게라니요. 제가 아이를 잃었던 3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흰 가루는 뭐죠? 어머니가 늘 제게 주시던 보약인가요? 박 여사님은 부들부들 떨며 제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감시해? 이 되바라진 것.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려. 함정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스스로 걸어 들어오신 거죠. 어머니가 그런 짓을 안 하셨으면 제가 어떻게 찍었겠어요. 저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말해봐. 설명해봐.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는 무슨 뜻이야? 당신 다 알고 있었지? 당신 어머니랑 공범이었잖아. 당신들이 내 새 아이를 죽였어. 그리고 지금 4번째 아이를 죽이려 하고 있잖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너 진정해. 오해야. 다 오해야. 민준이 더듬거리며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오해? 저는 검사 결과지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오해라고? 읽어봐. 미소프로스톨, 낙태 유도제. 당신들은 이걸로 날 독살했어. 이게 뭔지 알아? 당신은 살인자야. 민주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발뺌할 수 없게 되자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며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노망이 났었나 보다. 나는 그저 우리 민준이를 위해서 네가 3번이나 아이를 지키지 못하는 걸 보고 나는 네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인 줄 알았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저는 뒤로 물러서며 제 발밑에서 울고 있는 여자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를 못 낳게 만드신 건가요? 제가 유산하게 만들어서 민준 씨가 지은이라는 여자랑 결혼할 핑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신 거잖아요. 당신은 너무 잔인해. 사람이 아니야. 닥쳐.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변한 듯 했습니다. 할 만큼 했잖아. 네가 애 못 낳는 건 사실이잖아.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날 도우려고 하신 것뿐이야. 넌 복도 없는 여자야. 열매도 못 맺는 독초 같은 년. 그는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날 때리겠다고. 때려봐. 날 쳐서 죽여봐. 내 아이까지 같이 죽여보라고. 당신이 이전 새 아이에게 했던 것처럼. 민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감히 때리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범죄와 거짓의 냄새로 가득한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민준은 손을 내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소리는 앱고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2사람, 한때는 남편이었고 시어머니였던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제 눈에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자 2마리의 악마였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가 이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권력과 돈이라면 죄를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는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제 모든 강인함과 강철 같던 껍데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연아, 왜 그러니?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좀 구하러 와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제 아이들을 죽였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신호위반까지 해가며 차를 모셨을 겁니다. 45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아니라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눈물범벅이 된 제 모습을 보고는 휘청거리셨습니다. 퇴역 군인이신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아버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여사님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얗게 질린 민준의 얼굴과 테이블 위에 검사 결과지, 소리 없이 재생되고 있는 TV 속 영상을 보셨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겨우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세상에, 내 딸, 이게 무슨 일이니? 민준이, 사부인, 두 사람이 우리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더 침착하셨습니다. 그는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것을 읽는 아버지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아버지는 민준과 박 여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너희들이 내 딸을, 내 손주를 해쳤어, 아빠. 저는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3번 전에도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제 품에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엄마, 저는 겁에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준, 당장 구급차 불러. 내 아내, 내 장모, 내가 두 사람 다 망쳐놨어. 민준은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기어왔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죄송합니다. 입 닥쳐.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날 사돈이라고 부르지 마. 이제 사돈 같은 건 없어. 우리 집안이 복이 없어서 당신들 같은 집안과 연을 맺었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서연아, 방에 올라가서 짐 챙겨라. 가장 소중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진 다 버려. 아빠 엄마랑 집에 가자. 네, 저는 마치 새로운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어딜 가? 박 여사님이 갑자기 일어나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얜 이 집 며느리야. 내 손주를 뱃속에 품고 있다고. 어디에도 못 가.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손주요?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리세요. 당신은 자격 없어요. 서연아, 가면 안 돼. 민준도 저를 막아섰습니다. 이야기 좀 해. 이렇게 소란 피우면 이웃들이 비웃으라고 하세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이 지옥에 남아서 당신들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비웃음을 당하는 게 나아요. 비켜요.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 민준을 밀쳐냈습니다. 아버지는 민준만큼 키가 크거나 힘이 세진 않았지만 퇴역 군인의 기세에 민준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켜. 내 딸한테 손대지 마. 모든 이야기는 법정에서 하게 될 거다. 너희 집안 전체를 고소할 테니까. 저 영상, 내 딸은 가야 해.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야 한다고.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딸아. 증거는 다 챙기고 저 TV랑 카메라는 나중에 사람 보내서 가져갈게. 가자.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독이 든 물병과 영상이 담긴 휴대폰이 든 핸드백만 들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지나치고 박 여사님을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조금 정신을 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어머니를 함께 차에 태웠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갑시다. 제 딸 검사 좀 받게. 빨리요. 구급차 안에서 어머니는 저를 껴안고 우리는 함께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옆에 앉아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다.
아빠 엄마가 여기 있잖니. 넌 이제 안전해. 내 아이도 안전할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그날은 제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다고 느낀 날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옥은 제 등 뒤에 남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다행히 제가 그 물을 마시지 않아 태아는 무사하지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약간의 유산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간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친정집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민준과 박 여사님이 찾아와 소란을 피울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근처에 고급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빌렸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너와 내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즉시 유명한 법무법인에 연락했습니다. 영상, 검사 결과, 그리고 이전 3번의 유산에 대한 진료 기록까지 모든 증거가 변호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해죄 고소장이 즉시 작성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은 민준의 전화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문자와 전화를 번갈아 하며 어떨 때는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한테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떨 때는 협박했습니다. 일 크게 만들면 내 뱃속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걔도 내 아이야. 저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는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발코니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겨워서 끊어버리려 했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실례지만 서연 씨 되시나요? 부드럽고 맑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지은이에요. 그 이름. 모든 비극의 근원이 된 그 이름. 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나한테 전화는 왜 했어요? 고소해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서 축하라도 해달라고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소하다니요? 무슨 목적이요? 서연 씨,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 혹시 10분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맹세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당신을 왜 믿어야 하죠? 저도 그들의 피해자니까요. 지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제발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갈게요. 딱 10분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승낙했습니다.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제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람까지 죽이려 하면서 얻고 싶어 했던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파트 아래층 카페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함께 내려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은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청순하고 단아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승리자의 의기양양함이 아닌 피로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 씨.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할 말 하세요. 지은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민준 씨가 예전에 사귀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그건 8년 전, 그 사람이 서연 씨를 만나기 전의 일이에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시작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어머니, 박 여사님은? 지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분이 1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민준 씨가 행복하지 않다고, 서연 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제게 민준 씨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셨죠. 그 사람이 아직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당신은 승낙했군요.
제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절했어요. 저는 곧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청첩장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곧 결혼해요. 민준 씨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저와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저와 달랐어요. 지은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저를 만난 후부터 그 사람이 제게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가 지겹다고 당신과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와 외도를 했어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꾸민 일일 뿐만 아니라 제 남편이 저를 배신했던 겁니다.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거짓말쟁이인 쓰레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관계를 끊었지만 그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괴롭혔고 박 여사님은 더 심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은 민준 씨가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저를 설득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서연 씨를 유산시키려는 계획에 대해 민준 씨와 나눈 대화를 녹음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단호한지 증명하려고 제게 그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분이 정말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USB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한 작은 인터넷 뉴스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독살하려 한 혐의로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서연 씨라는 걸 알았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들이 혐오스러워요. 저는 USB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왜 이걸 제게 주시는 거죠? 지은이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여자니까요. 곧 아내가 될 거고 저도 엄마가 되길 바라요. 무고한 엄마와 아이가 그렇게 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이 안에는 민준 씨의 외도, 문자 전체와 박 여사님의 계획이 담긴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요. 서연 씨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었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들어와 지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제 적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이 달빛은 제 인생을 망친 자들을 끝장낼 마지막 무기를 제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달 후 저희 가족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와 뱃속의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측의 요청으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재판이라도 범죄의 무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헐렁한 인부복 위로 배가 제법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차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축하고 어머니가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저를 본 민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를 지켜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이 아닌 공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 여사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싹 마르고 초췌했으며 머리는 하얗게 새어 더 이상 부유한 집안 사모님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두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여성 변호사님은 차례대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두 모자의 은밀한 대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양을 2배로 늘렸어. 지난번들처럼 깨끗하게 처리될 거야. 그리고 민준의 대답.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연배쯤 되어 보이는 판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과 민준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다음은 물병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이름이 크고 명확하게 낭독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그 약물의 효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물, 낙태에 사용되는 약물이라고요. 박 여사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제가 노망이 들어서 저는 그저 제 아들이 손주를 보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게 독약인 줄은 몰랐어요. 민준의 변호사가 급히 일어나 모든 죄를 박 여사님에게 떠넘기려 했습니다. 제 의뢰인 민준 씨는 전적으로 수동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태아를 안정시키는 보약인 줄로만 알았지 이런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라고요? 제 변호사님은 비웃으며 지은이 준 USB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가 피해자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변호사님이 민준과 지은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자 법정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달콤한 메시지들, 그리고 약속들,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마누라는 애도 못 낳아. 곧 정리할게.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증인석에 앉아있는 지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박 여사님이 지은에게 보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랑하며 민준이 모든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범죄를 방조하고 은폐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지은이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의 청첩장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어떠한 감정도 없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양심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범죄에 분노하여 이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 순간 민준은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절 망쳤어요. 거봐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박 여사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지키려 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자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몰랐다고? 내가 나한테 시킨 거잖아. 네가 서연이가 지겹다고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안 하면 집 나가겠다고 협박한 게 너잖아. 이 불효자식, 내가 다 널 위해서 한 건데. 두 모자의 싸움은 그 가족의 부패하고 이기적이며 잔인한 모든 것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번 네 번째뿐만 아니라 이전 세 번의 유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의 고통, 세 번의 상실, 세 번 모두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세 번 모두 시어머니가 보약을 챙겨줬습니다. 저는 재판부에 그 세 번의 진료 기록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두 원인 불명의 유산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판사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단지 재판부께서 제 잃어버린 새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곧 태어날 제 아이를 보호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부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벌해 주십시오.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상해죄, 특히 피해자가 임산부라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민준은 범죄 은닉 및 불고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저희의 이혼이 승인되었습니다. 모든 귀책 사유가 민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손해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와 향후 아이의 모든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재판 직후 거래처들로부터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고 명성을 잃고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부모님이 양옆에서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그날따라 햇살이 유난히 강렬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제 잃어버린 새 아이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 후 저는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첫 진통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전 3번과는 달리 이번 고통은 피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그것은 생명의 고통, 신호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아기 낳을 것 같아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차를 준비하셨고 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출산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우리는 빗속을 뚫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도 울고 계셨습니다. 힘내, 우리 딸. 우리 서연이 잘할 수 있어. 힘내. 고통 속에서 3번의 유산에 대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절망, 두려웠습니다. 비극이 반복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그 모든 풍파를 겪고도 제 곁에 머물지 못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저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 지긋한 의사 선생님은 제 임신 기간 내내 저를 돌봐주신 분이었습니다. 서연 씨, 진정해요. 모든 수치가 좋아요. 아기 심장 소리도 아주 힘차요. 제 말 듣고 심호흡하고 힘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밤을 찢고 지난 몇 년간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굴욕을 찍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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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울음소리. 크고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분만실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서연 씨, 아들이에요. 3kg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아기를 수건에 감싸 피와 양수가 묻은 채로 제 가슴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통통한 뺨을 만졌습니다. 아기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젖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의 눈물, 재탄생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손주, 어머니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울다가 웃으셨습니다. 안녕, 아가. 저는 작은 생명에게 속삭였습니다. 안녕, 하느님이 주신 선물. 아버지는 문 밖에서 평생 한 번도 우신 적 없던 그 군인 아버지는 소매로 눈물을 급히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름을 안강이라고 지었지만 집에서는 준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하고 귀여운 이름이었죠. 부모님은 그 아이를 우리 집 금덩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부모님 댁은 언제나 준이의 웃음소리와 옹알이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바치고 싶었습니다. 잠든 아들을 보며 제 인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풍파는 이제 저 멀리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게는 준이만 있으면 됐습니다. 아이는 제 빛이었고 희망이었으며 제가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변호사님께 듣기로 판결 후 민준이 항소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어 기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파산했고 그는 빚을 갚고 제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준이가 6개월이 되어 제법 튼튼해지고 뒤집기를 시작할 무렵 그들 집안에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박 여사님이 조기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범수여서가 아니라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형량은 이제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소식은 변호사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민준이 파산 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준이는 내 아들이니 만나야 한다며 미친 듯이 문자를 보내고 준이를 납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트 1층에 경호원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오후 박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준이를 재우고 있는데 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오셨습니다. 서연아, 그 여자가 문 밖에 와 있어. 제 심장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이를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엄마, 준이 데리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으로 갔습니다. 외시경으로 보니 정말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병원복을 입은 낯선 여자가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피부는 누렇게 떴으며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암이라는 병이 법의 심판보다 더 빨리 그녀를 잠식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녀는 주사 바늘 자국으로 가득한 마른 손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할미가 우리 손주 한 번만 보게 해다오. 그녀는 울었습니다. 움푹 팬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죗값 다 치르고 있다. 서연아, 나 이제 곧 죽어. 제발 한 번만 보게 해다오. 내 손주자니. 저는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혹시나 남아 있었을지 모를 동정심은 제 새 아이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서연아. 그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애썼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보게 해다오. 그럼 죽어도 눈 감겠다. 함께 온 여자는 아마 병원의 다른 환자, 가족인 듯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할머니 너무 불쌍해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를 못 넘길 거라고 하던데요.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래도 할머니랑 손주잖아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잃었던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물통에 몰래 약을 넣던 그녀의 모습, 지난번들처럼 깨끗하게라던 그녀의 목소리, 저도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바로 어머니이기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서연아, 넌 날 용서할 수 없니? 용서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제 용서가 제 잃어버린 새 아이를 살려낼 수는 없어요. 제 용서가 지금 제 아이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도 않고요. 그래도 내 손주야. 우리 민씨 집안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그녀는 소리치려 했지만 꺽꺽거리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안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겁니다. 입 닥쳐요. 감히 핏줄 얘기를 해? 당신이 그 핏줄을 당신 손으로 끊었잖아. 당신 손주들, 당신이 다 죽였잖아. 알아? 내가 노망이 나서. 박 여사님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저는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 잘 들으세요.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아들 이름은 김한강입니다. 제 성, 김씨를 따랐어요. 당신네 민씨 집안과는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는 박 여사님 같은 할머니는 없습니다. 제 아들의 할머니는 당신이 제 물통에 독약을 넣던 그날 이미 죽었어요. 아니야. 서연아.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제가 잔인하다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정말 잔인했다면 지금 여기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서 죽게 내버려 뒀겠죠. 돌아가세요. 다시는 여기 찾아오지 마세요. 또다시 나타나면 경호원 부를 겁니다. 경찰 부를 거예요. 당신 남편의 협박죄에 당신의 괴롭힘까지 더하면 두 사람 다 다시 법정에 설 수 있을 겁니다. 박 여사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애원하던 눈빛이 절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김서연, 너 천벌 받을 거다. 내 손주를 뺏어간 너.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리고 세게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를 닫았습니다. 모든 은원 관계를 닫았습니다. 그녀의 울음 섞인 저주가 문 너머로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그래야 해. 저는 서둘러 침실로 달려갔습니다. 소란 때문에 준이가 잠에서 깨 있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아들을 안아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준이 착하지. 엄마 여기 있어. 저는 아들의 우유 냄새 나는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저는 거절했습니다.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제 용서와 동정심이 잘못된 곳에 쓰이면 제 아이를 다시 한번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잠들어야 하고 저는 과거의 어떤 악마도 제 천사에게 손대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발코니에서 준이의 기저귀를 널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전화를 한 통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 서연아. 민준이 그 녀석 죽었단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집게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죽었다고요? 왜요? 자살했대.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제 관악구의 한 값싼 여관에서 여관 주인이 발견했다더라. 더 이상 살 면목이 없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경찰이 너한테 연락한 건 서류상으로 네가 유일하게 남은 가족이라서 그렇단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자살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 저를 배신하고 제 아이들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남자. 결국 그렇게 끝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기묘한 공허함.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비겁했던 한 인간에 대한 약간의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을 때도 비겁했고 아내를 속일 때도 비겁했으며 죽음으로 책임을 회피할 때도 비겁했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는 머뭇거리셨습니다. 내가 가서 신원 확인하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지 묻더구나.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빠, 안 가요. 저랑 그 사람은 이제 아무 관련 없어요. 경찰에 그 사람 친척들한테 연락해보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엮이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아빠가 처리할게. 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준이의 옹알이, 우유 냄새, 기저귀 냄새가 제 하루를 채웠습니다. 며칠 후 경찰관 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조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유품을 전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 씨 가족은 아무도 없더군요. 그는 설명했습니다. 친가 쪽은 연락이 안 되고 어머니는 위독하시고요. 남은 분은 서연 씨 뿐이라 저희가 현장에서
이 물건들을 발견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전달해 드립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작은 종이 상자를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지갑, 액정이 깨진 싸구려, 휴대폰, 그리고 표지가 다해진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만지고 싶지 않았지만 경찰관이 돌아간 후 무언가에 이끌려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민준의 일기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부터 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는 지운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다. 서연이가 이겼다. 어머니 말이 맞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약했고 내가 욕심부렸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저를 해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글이었습니다. 회사를 잃고 집을 잃고 명예를 잃었다고 한탄했습니다. 지은이가 자신을 배신하고 제게 증거를 넘겨준 것을 저주했습니다. 여자들이란 다 독사 같은 것들이다. 지은이도 마찬가지다. 내가 어려워지니 날 버렸다. 저는 비웃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으로 갈수록 그의 문체는 변해갔습니다. 그는 과거의 날들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날 결혼식에 대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 서연이는 좋은 아내였다. 그녀는 아무 잘못도 없었다. 나는 왜 어머니 말을 들었을까? 그리고 그는 준이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그녀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봤다. 통통한 남자아이다. 나를 닮았을까? 그녀를 닮았을까? 달려가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그녀 아버지의 경호원이 날 잡아먹을 듯이 쳐다봤다. 내가 아버지인데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나는 쓰레기다. 마지막 몇 줄은 글씨가 떨리고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이란다. 나는 돈도 없고 빚더미에 앉았다.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서연아, 미안하다. 만 번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거 안다. 나는 나쁜 놈이다. 나는 아빠가 될 자격도 남편이 될 자격도 없다. 그저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내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 안녕.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를 사랑해서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한 인생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나약함과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부숴버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정을 지키는 대신 병적인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 자신에게도 저에게도 해방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원한 관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나머지 유품들과 함께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내일 절에 가서 모두 태워버릴 겁니다.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리도록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도록. 민준이 죽고 한 달 후 저는 암센터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실례지만 박혜숙 환자 보호자 되시는 김서연 씨 맞으신가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아닌데요, 서연 씨. 간호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환자분이 위독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세요. 그분이 계속 서연 씨 이름만 부르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와서 뵈어주실 수 없을까요? 다른 가족은 아무도 없으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가야 하죠? 그 여자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모든 비극의 근원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는 것을 보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업보로구나. 그냥 가지 마라, 딸아. 거기 갔다가 또 무슨 험한 소리를 들을지 어떻게 아니. 너만 피곤해져. 우린 준이 돌봐야지. 하지만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곧 돌아가신다고. 그리고 제 이름만 부르신대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혐오감을 느꼈지만 다른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약간의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불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까지 외로울 수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남편은 죽고 아들은 자살하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자신의 적이라니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끝을 보고 싶어요. 이 문을 영원히 닫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저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병의 냄새,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 여사님은 다인실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고 날카로웠던 그 여자는 이제 가죽만 남은 앙상한 해골이 되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피부는 누렇게 떴고 눈은 필했으며 심박 측정기는 약하게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가 무언가 느꼈는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자 그 눈에 갑자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움직이려 애썼고 말하려 애썼습니다. 서연.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속삭임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지도 다가가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는 앙상한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갔어. 그녀는 울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고 눈가만 젖어 있었습니다. 다 나 때문이야. 내가 내 자식을 죽였어. 그녀는 저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손주에 집착했어. 내가 널 질투했어. 민준이가 널 아껴서 날 잊을까봐 그래서였군요. 단지 손주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누구와도 나누고 싶지 않았던 한 어머니의 이기심과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경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증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정심만 느껴졌습니다. 불쌍한 자에 대한 동정심. 저는 몸을 숙여 그녀가 들을 수 있도록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편히 가세요. 박 여사님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마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편히 가세요. 저는 반복했습니다. 이 생의 빚은 다 갚은 셈치고 편안하게 가세요. 저는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이 증오를 하루라도 더 짊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병실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했습니다. 저는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막 나서려는데 간호사가 저를 따라와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시만요. 그분이 눈을 못 감으세요. 심박도 거의 맺었는데 계속 버티고 계세요. 계속 손주하고 속삭이세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준이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 그런 것 같아요. 간호사는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규정상 신생아는 이 구역에 들어올 수 없어요. 감염 위험이 커서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제 아들을 이곳에 데려올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은 너무 어둡고 더러웠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도, 비유적인 의미로도요. 제 아이가 이 과거에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정심, 제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동정심. 그녀는 악마였지만 곧 죽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이 좀 보여주세요. 왜 그러니? 애 자고 있는데. 어머니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냥 좀 보여주세요. 그분께 아기 소리라도 들려드리게.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이내 제 뜻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알겠다. 화면이 켜지고 잠이 덜 깬 준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작은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부릅뜬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들으세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녀의 귀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바로 그때 집에 있던 준이가 엄마를 봤는지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마, 파, 맑고 순수한 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흠칫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그녀의 온몸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릅떴던 눈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휴대폰 화면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 진짜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마른 눈가에서 흘러나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미,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침대 시트를 꽉 쥐고 있던 손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심박 측정기가 길고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떠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간호사에게 인사하고 병원을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평생 집착했던 할미라는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을 부르는 소리는 아니었지만요. 그것이 제 마지막 동정심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은원과 증오가 정말로 묻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아들의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준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아이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아장아장한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온 가족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재택근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낯선 법무법인에서 온 이상한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성 변호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법무법인의 이름을 확인하셨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소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낡은 붉은 비단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아버지, 민경호 씨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가셨거나 오래전에 집을 나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민경호 씨와 박혜숙 씨는 민준 씨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별거했습니다. 민경호 씨는 전직 교사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박혜숙 씨의 독단적이고 야심적인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와 혼자 살았습니다. 그는 박혜숙 씨와는 연락하지 않았지만 민준 씨의 학비는 계속 몰래 지원해 주었습니다. 민경호 씨는 2년 전, 즉 재판이 열리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으로 그는 작은 예금과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첫 손주에게 나는 평생 외로웠으니 손주 하나 안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주 정교하게 조각된 전통적인 모양의 금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꽤 무거웠고 아직 새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썩어빠진 집안에도 이렇게 선량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니.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지만요. 변호사는 편지에 덧붙였습니다. 이 팔찌 외에 민경호 씨는 2천만 원이 든 통장도 남기셨습니다. 유언에 따라 그리고 민준 씨가 사망했으므로 김한강 군이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입니다.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2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라, 딸아.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는 거잖니. 우리 준이 복이야. 박 여사나 민준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돈이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동감이다. 금팔찌는 받아야지. 할아버지 유품이잖니. 저는 반짝이는 금팔찌를 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유품이니 제 아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 변호사님, 제 아들을 대신해 이 금팔찌는 받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니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돈 전액을 민경호 할아버님 이름으로 보육원이나 장학재단 같은 곳에 기부해 주십시오. 저희 모자는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서연 씨, 정말 멋진 분이시군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든 금팔찌를 보고 잠든 아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민 씨 집안에 남은 유일한 정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관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모자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겁니다. 과거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3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는 시간이라는 먼지에 덮여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는 마음 한구석에 잘 넣어두었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얼마나 강인하게 이겨냈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아들 준이가 3살이 되는 날이자 처음으로 유치원에 가는 날입니다. 저는 작디 작은 아들의 손을 잡고 기쁘면서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준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울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역시 용감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원복을 입고 곰돌이 모양 가방을 맨 채 제 옆에서 총총 걸었습니다. 엄마, 유치원 엄청 커요. 준이가 저를 올려다보며 까맣고 동그란 눈을 반짝였습니다. 응, 커. 새로운 친구들도 많을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 재밌겠지. 네, 재밌어요.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주고 선생님께 인사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친구들 무리에 섞여 들어가는 것을 보니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가 훌쩍 커버린 것 같아 서운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선생님께 온갖 당부를 하고 나서야 저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유치원 문 밖에서 한참을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물건 떨어뜨리셨어요. 바로 옆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키가 크고 흰 셔츠에 정장 바지를 입은 남자가 허리를 숙여 제가 머리에 묶던 작은 스카프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하며 스카프를 받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는데 그 미소, 세상에, 서연이, 혹시 8학번 회계학과 김서연 아니야?
저는 멍해졌습니다. 이 얼굴 너무 익숙했습니다. 선배, 혹시 나 현우야. 7학번 법학과 정현우. 나 잊었어. 내 선배잖아. 도서관에서 맨날 내 맞은편에 앉았던 그 사람. 세상에, 현우 선배. 대학 시절 제가 남몰래 짝사랑했던 그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 다만 성숙한 남자의 단단함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나, 현우 선배, 못 알아봤어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거의 10년도 더 됐죠.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넌 하나도 안 변했다. 선배가 웃었습니다. 여전히 예쁘네. 너도 아이 데려다 주러 왔어? 선배는 유치원 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이요. 오늘 처음 등원하는 날이에요. 선배는요? 나도 마찬가지야. 선배의 미소에 언뜻 슬픔이 스쳤습니다. 딸아이 데려다 주러. 걔도 내 아들이랑 같은 반일 거야. 바로 그때 공주님 드레스를 입은 인형처럼 예쁜 여자아이가 운동장에서 달려나왔습니다. 아빠, 가방 놓고 갔어요. 현우 선배는 서둘러 돌아가 분홍색 가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미안. 공주님, 어서 들어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게 꾸벅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착하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선배는 저를 보며 약간 멋쩍어 하는 듯 했습니다. 나 혼자 애 키워. 아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제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인데, 뭐.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고 너 혼자 애를 데려다 줘?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지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싱글맘이에요. 이혼한 지 꽤 됐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 두 기구한 운명. 10년도 더 지나 아이들의 유치원 문 앞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운명 같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 점심에 시간 있어? 현우 선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나 하자.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마침 시간 괜찮아요. 잘 됐네요. 저도 변호사님 찾고 있었거든요. 선배, 지금 엄청 유명한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아, 유명하긴 무슨. 선배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네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환영이지. 정현우, 법무법인 베스타. 만나서 반가워.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 만남은 아마 운명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 우리는 아이들 유치원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일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절차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현우 선배는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법 조항 하나하나, 절차 하나하나를 분석해 주었습니다. 약자를 돕는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그의 총명함과 진심 어린 태도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민준과 달랐습니다. 과시하지도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배는 딸 하윤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힘들었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서 아빠와 엄마 역할을 모두 해야 했던 시간들, 딸이 열이 났을 때 그저 아이를 안고 울 수밖에 없었던 밤들에 대해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비극적인 이야기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힘든 상황에서 이혼했고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혼자 키웠다고만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겠다. 현우 선배는 저를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막 아이를 낳고 이혼까지 겪었으니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선배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딸을 키우셨으니. 딸은 엄마가 더 필요했을 텐데요. 우리는 폭풍우를 겪어본 영혼들만이 느낄 수 있는 동질감을 서로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마다 유치원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선배는 제 유모차를 밀어주었고 저는 선배의 딸 하윤이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준이는 오빠 노릇을 하며 항상 하윤이를 지켜주었고 하윤이는 준이 오빠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가끔 주말이면 선배는 우리 모자를 공원에 데려갔습니다. 우리 넷, 선배와 저, 준이와 하윤이는 정말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현우 선배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진심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저 묵묵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가져다 주었고 제가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다음 날 어떻게든 가장 맛있는 집을 찾아 사다 주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우 선배를 만나고 나서는 까다로운 퇴역 군인인 아버지조차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 친구 괜찮은 친구다. 진중하고 널 보는 눈빛이 진심이야. 어머니는 더 멀리 내다보셨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있잖니, 딸아. 계모살이가 힘들지는 않을까 걱정이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하윤이 정말 착해요. 벌써 저한테 서연 엄마라고 부르는걸요. 저도 하윤이가 정말 예뻐요.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딸이 하나 더 생긴 기분이에요. 저는 더 이상 사랑이 두렵지 않았지만 신중했습니다. 서두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배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뒷좌석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차에서 내리려 할 때 선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거 알아. 널 재촉하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해. 나 널 사랑해. 너의 강인함과 따뜻한 마음을 사랑해. 너와 내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남자가 되고 싶어.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겠니?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는 선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서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선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키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들어 올려 그 위에 아주 가볍고 소중한 입맞춤을 남겼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저는 행복이 정말로 다시 찾아왔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발전했습니다. 현우 선배는 제 과거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사는 거지. 나의 미래는 너와 준이 그리고 하윤이야. 그는 멋진 아버지였습니다. 하윤이뿐만 아니라 준이도 친아들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그는 준이에게 인내심 있게 축구를 가르쳐 주었고 동물원에 놀러 갔을 때는 준이를 목마 태워주었습니다. 그는 제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처음으로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는 조금 수줍어하고 말이 없던 준이는 이제 훨씬 활발하고 밝아졌습니다. 아이는 저보다 선배를 더 따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부엌에 있는데 거실에서 준이와 현우 선배가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슈퍼히어로 모델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현우 아저씨, 이건 어디에 끼워요?
준이가 물었습니다. 아, 이 팔은 여기 어깨 관절에 끼워야 해. 한번 해볼래? 너무 어려워요. 준이가 낑낑댔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남자는 인내심이 있어야지. 자, 이리 줘봐. 아저씨가 도와줄게. 두 사람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립했습니다. 잠시 후 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와, 다 됐다. 진짜 멋져요. 고마워요, 현우 아저씨. 그리고 저는 아들이 머뭇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현우 아저씨. 준아, 아저씨 듣고 있어.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부엌에서 멈춰섰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거실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현우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되지. 아들, 다시 한번 불러줄래? 아빠가 듣고 싶구나. 아빠. 준이의 목소리는 크고 분명했으며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현우 아빠, 그래, 우리 아들. 현우 선배가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도 벅찬 감동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 우리 준이. 저는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댄 채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 드디어 아들에게 아빠가 생겼습니다. 진짜 아빠. 아들이 자랑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성한 이름의 아빠가요. 제가 거실로 나가자 현우 선배는 준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하윤이가 박수를 쳤습니다. 와, 준이 오빠 아빠 생겼다. 나도 서연 엄마 생겼어. 신난다. 현우 선배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한 팔을 뻗어 저를 그들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이제 한 가족이야, 서연아. 저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 끝에 저는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찾았습니다. 준이는 아빠를 찾았고 하윤이는 엄마를 얻었습니다. 우리 넷 완벽하지 않았던 네 개의 조각은 이제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라는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그 신성한 아빠라는 부름이 있고 한 달 후 현우 선배는 제게 공식적으로 청혼했습니다. 그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청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서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식사 후 현우 선배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는 준이와 하윤이의 손을 잡고 저희 부모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와 빙그레 웃고 계시는 부모님 앞에서요. 서연아. 그는 벨벳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정교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에게 부유한 삶을 약속할 순 없어. 하지만 내 목숨을 걸고 약속할게. 너를, 준이를 그리고 하윤이를 사랑할 거야. 너희 세 사람에게 웃음과 존중, 그리고 평화만이 가득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나와 결혼해 줄래? 준이와 하윤이가 동시에 외쳤습니다. 서연 엄마, 승낙해요. 승낙해요.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승낙 안 하면 아빠한테 혼난다. 저는 눈물 속에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좋아요. 선배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집의 아들과 손녀가 하나씩 더 늘었구나. 정말 좋구나. 우리의 결혼식은 한 달 후에 열렸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댁 정원에서 소박하고 따뜻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객은 가족과 몇몇 가장 친한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예전에 뜻밖의 친구,
지은이도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제게 축하꽃과 선물을 보내주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현우 선배는 멋진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인공은 준이와 하윤이었습니다. 한 명은 남자아이, 한 명은 여자아이, 두 아이는 꼬마 신랑 신부처럼 차려입고 천사처럼 예뻤습니다. 아이들은 사방을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현우 아빠예요. 이분이 우리 서연 엄마예요. 딸의 기쁜 날,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축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현우 선배, 그리고 두 손주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큰 폭풍우를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환하고 행복하게 서 있는 딸을 보니 하늘은 정말로 있구나 싶습니다. 현우, 우리 딸과 손주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러 와줘서 고맙다. 이제 아빠 엄마는 마음이 놓인다. 현우 선배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다시는 서연이가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우리 넷은 새로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교회에 있는 작고 예쁜 정원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현우 선배가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새로운 침대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저와 현우 선배는 발코니에 서서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배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행복해?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고마워요, 선배. 우리 모자에게 와서 완전한 가족을 만들어줘서요. 선배는 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아니, 내가 고맙지. 너와 준이가 와서 우리 부녀의 텅 빈 삶을 채워줬잖아. 저는 미소 지으며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한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지는 않는구나. 폭풍우는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쓰라림과 상실 끝에 선량하게 살아온 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행복은 늦게 올 수는 있지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